요 며칠 글로벌 증시의 반등세가 꽤 가팔랐는데요. 오늘은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수령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TV에서 특별 대담을 또다시 준비했습니다. 수축 경제 시대로의 투자 전략인데요.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본시장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종태 타이거자산운용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분과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기 전에 하반기 침체에 대한 국내 증권사 그리고 글로벌 IB들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먼저 정리해봤는데요. 박소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 최악의 일주일을 보냈고 이번 주에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마냥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에는 고려할 점들이 많은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마저 금리가 오르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란 발언을 하는 등 경기 침체, 아래 공포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전 CEO이자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 엘 에리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면서 신뢰도가 바닥을 찍은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정사실이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지 이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실제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에 대응한 연준의 스탠스가 압력을 줄 것이라고 본 건데요. 그렇지만 정도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도이치뱅크의 의견도 보시죠. 미국의 실업률이 2024년에는 5.5%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기 침체설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무라 증권의 뷰를 살펴보시면요. 경기 침체는 올 4분기부터 시작돼서 6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부양책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 가구의 높은 저축률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먼저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2번 정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경기 침체로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JP모건은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란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들어갈 것이며 중국의 강력한 성장세로 인해 하반기 연율 물가 상승률이 9.4에서 4.2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란 근거를 댔습니다. 이어서 모건 스탠리의 의견도 살펴보시죠. 은행 시스템이 매우 안전하고 기업도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대차 대조표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면서 경기 후퇴 가능성은 여전히 50%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호주 ANG은행도 모건 스탠리와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미국 경제는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설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의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박소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IB들이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씩 글쎄요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분 대담에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담을 한번 해보니까 워낙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질문은 지정해서 드리겠지만 혹시 이 질문은 내가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분들은 거슬러하시면 제가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준의 긴축의 끝은 항상 경기 침체였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었는데요. 자, 장 박사님, 이미 기술적 침체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미국 경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저 요즘 주목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소프트 데이터, 경기 심리 지수라든지 아니면 체감 지수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부진한 반면에 그런 것들을 늦게 반영하는 실물 지표들은 아직까지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그 중반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금융 상황이 긴축적으로 변하면서 소비와 투자를 이제 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확률이 앞에서 이제 리포터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침체의 깊이나 아니면 그 길이 정도는 앞으로 연준이 그 금리를 얼마나 빨리 인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실물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세가 고점이 되는 3분기 이후에 실업률과 노동 지표들이 이제 부진해지면서 경기가 좀 더 부진해지는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 속도가 변수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자, 두 분의 스탠스도 한번 확인하고 가죠. 먼저 박성희 의원님, 예, 뭐 침체에 온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올 가능성 사실 커진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연준의 긴축에 대한 뭐 사이클 자체가 아직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이러한 변수들 자체가 여전히 좀 특히 이제 유가라든지 이러한 변수 자체가 이제 겨울에 가서 어떤 식으로 사실은 또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상황이 좀 많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사항들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타이트하다는 이제 연준이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한편에서 보면 이제 물가 압력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높이는 요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소비라든지 또 어떤 부채 리스크를 사실 좀 방어할 수 있는 주요한 힘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사실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해놓고 전 세계가 사실 노동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경기와 관련돼서 뭐 어제 발표된 이제 내구재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여전히 좀 강한,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 배경에는 사실은 미국이 뭐 최근에 기술주라든지 조정은 있긴 했지만 사실 이 디지털 경제라든지 뭐 이러한 기술 패권에 있어서 미국이 좀 우위권을 좀 갖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전환 국면에서 어떤 투자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글쎄 뭐 침체라는 부분 자체를 좀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완만하게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잠재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희 위원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소비가 튼튼하고 또한 투자도 역시 활발하기 때문에 침체가 온다면 좀 짧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자, 오정태 이사님, 침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얘기들을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지겨울 정도로 지금 최근에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그 시장은 전문가 레벨에서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 차원에서 이미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냐는 OX 퀴즈를 이미 푼 상태입니다. 온다라고 이미 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게 얼마나 길이가 길어질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강할 것이냐 이것이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는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페드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계속 뒤처져 왔다, 못하고 있다, 신뢰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포인트로는 차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드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난 50년 동안 그 페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된 부분은 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차원에서는 세계화와 미국의 패권 하에서 자동적으로 효율화가 스스로 알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페드가 수요에 대해서 쓰는 금리나 유동성 정책이 마치 경제의 참여자들한테는 페드가 수요와 공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지를 지난 50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겪고 있다시피 공급에 관련 부분은 페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드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페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이번에 페드에서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를 인정한 부분이 그러한 차이점을 좀 줄여주는 상태가 된 것 같아서 이제는 페드가 현실 인식은 됐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없어 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해진 그러한 문제의 성격이 두 가지가 좀 바뀌어가는 구간에 오늘 저희가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정태 이사님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연준의 그 독립성과 신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분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자 이제는 해결 방안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점핑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그 해결 방안이 어떤 걸까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의 기대치가 조정이 이제 됐는데 게다가 페드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지금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미국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정치라는 두 가지가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페드가 해야 될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건데 그 부분이 아직 선제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고 지금도 이제 G7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조건 하에서 이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조건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풀기가 좀 어려워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장 박사님 사실 워낙 오늘은 색깔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모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여쭈는데요. 자, 지금 오정태 이사님께서 연준이 잘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부터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연준이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파월과 그 바이든의 회동 그 이후에는 독립성이 훼손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그 뭐 듀얼 맨데이트 해서 연준이 중앙은행으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 목표가 물가 안정과 최고 그 뭐 고용 달성이죠.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두 가지의 어떤 정치와 경제의 수장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런 점에서 해결할 공동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뭐 협력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이제 뭐 연준의 중앙은행의 정치적인 어떤 독립성 아니면 뭐 정책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훼손되느냐, 요거는 좀 판단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여태까지 이제 연준의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안정이나 기대 인플레이션 뭐 고착에 대한 이러한 목표에 그거로서의 정책으로서 금리 인상이 여태까지 좀 늦었다는 비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얼마 전에 그걸 또 시인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 폭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 25bp에서 빅 스텝 50bp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75bp로 6월 달에 올리고 7월 달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연준의 정책 금리 그 결정 행보를 보면 소위 말해서 빠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로 놓고 보면 뭐 시장 예상보다 아니면 예비치보다 낮아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 그 랠리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수축 경제에 진입을 했다라는 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죠. 이제 이달 말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 중 하나인 5월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박상현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5월 PCE 예상과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뭐 이미 5월달 소비자 물가에서 사실은 저희가 뭐 이미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뭐 지금 예상치 자체도 뭐 전월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올라가는 뭐 또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뭐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PC 물가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5월달 소비자 물가에서 어느 정도는 그 충격,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미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각오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PC 물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쇼크라고 할까요? 그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C의 물가가 곧 발표 예정인데 일단은 뭐 미리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좀 시각을 주셨는데요. 자, 오정태 이사님, 7월은요. 저 개인적으로 국제유가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과 사우디의 만남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도 하나의 이벤트이지만요. 자,
복잡계 띠오리를 많이 주창하시잖아요. 수요 공급 외에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이 국제유가에 관련돼서는 7월달 어떻게 이벤트를 보고 계세요? 7월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하고 구조적이지 않은 부분의 변수들이 서로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의 힘은 그 지정학적인 힘과 여러 가지가 그 유가를 올라가거나 혹은 유지하는 그 힘을 이제 주고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여름에는 뭐 이 북반구의 계절적으로 여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요가 조금 그래도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와 문제가 되던 국가들, 그게 사우디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타 남미 지역에 있는 작은 국가들이나 여러 군데서 공급을 못하던 부분에서 공급이 되는 부분이 이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시장에서도 있고 블랙마켓에서도 있다라는 두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공급 이슈가 풀려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줘서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이 정말로 팀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정말로 팀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에서는 그 여름 정도 하반기에 되면 북반구의 겨울을 대비한 에너지 재고를 늘려야 되는 구간이 다가오는데 그 구간에 최근에 보여주던 모습처럼 가스의 밸브를 계속 안 열 확률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유럽과 미국한테는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드는 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최근에 경기 부양책으로 돌아섰는데 그 부양책에 돌아선 효과가 과거에는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있을 때 글로벌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면으로 많이 영향을 줬고 해석이 됐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중국 내에서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중국 내부 경제를 안정시키는 부분에는 도움을 주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을 정도에 중국은 성장률을 올리면서 커머더티에 대한 수요를 올리고 그리고 러시아는 가스 밸브를 잠궈서 계속적으로 공급 이슈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은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를 봤을 때 에너지 가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반대로 좋은 쪽의 시나리오를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유럽의 그 가격의 제한을 주면 수입을 허가한다라는 그러한 그 전보다 완화된 조치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 선거 관련된 부분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의 동쪽 지역의 그 점령한 지역에 대한 안전 구도를 올해 안에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다라는 판단이 된다라면 미국과 러시아 양쪽 측면에서의 지정학적인 휴식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텐데요. 그 가능성이 생겼을 때가 가장 그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데 둘 중에 무엇을 베팅해야 되나라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좀 비슷해 보이고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꼭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문제가 좀 더 될 확률을 아직은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의 일단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정태 이사님의 그 발언 중에서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 리스크는 봉합 가능성이 있는데 서방 세력 간의 봉합이라서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좀 빠진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얘기도 안에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 박사님, 거시경제 얘기 좀 여쭐게요.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 기업, 정부 일단 부채가 많은 것에 아픈 손가락, 좀 치약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올해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신흥시장국의 부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S&P 글로벌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들 중에서 어떤 나라들이 위험할까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CB가 소위 말해서 파이낸셜 디프라그멘테이션에서 주변국들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 이런 나라들의 국채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서
PEPP를 뭐 유동적으로 좀 플렉시블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요. 신흥시장 국가들 중에서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유동성 공급 이런 장치들이 있지만 신흥시장국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특히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외화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그 S&P 글로벌에서의 그 분석에 따르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브라질 아니면 브라질 그리고 인디아 이런 몇 개 나라들이 위험에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나라들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그 외채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감소하거나 증가가 제한됐다는 점이 이런 위기를 좀 약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 쪽에서의 부채 위기가 아니라고 보면 이제 민간 부채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진다. 그 침체가 얼마나 깊을지는 모르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현재 예상되는 것은 그 깊이는 얕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소위 이제 정부의 거시 정책이라는 것은 반경기적, 카운터 시클리컬해서 경기가 나쁘면 뭐 금리도 내리고 정부 지출도 늘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고물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수준 자체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빨리 내리지도 못하고 또 정부가 지출을 빨리 하지도 못합니다. 네. 그 얘기는 민간 부분이 이러한 경기 부진에 빠질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부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마이크로 레벨에서 정부의 대책이나 또 민간 부분에서의 또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가계와 기업 그리고 국가의 연쇄 붕괴 발생 가능성 선진국과 신흥국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가계 부채가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을 분석할 때 저희가 또 하나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환율 변동성인데 박상현 위원님 지금 환율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1,300원을 넘어섰다가 오늘은 조금 안정세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환율 시장의 이제 위기 상황의 징표다라는 분석이 있고 반면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새로운 기준인 뉴노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1,300원 선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전에도 항상 이제 위기의 어떤 뭐 전조 비슷하게 사실은 이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도 이제 1,300원 선을 뭐 잠깐이지만 이제 터치를 하고 내려온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그렇게 뭐 썩 달가운 상황은 분명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외부의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자체도 상당히 이제 증폭이 된 부분들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규모 자체가 갈수록 좀 더 커지는 이러한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국내도 이제 금리 뭐 7월달에 빅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커지고 있고 또 국내 경기에 있어 가장 또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IT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300원이라는 수치 자체가 또 외국인 매도세도 많고 그래서 쏙 이렇게 뭐 한편에서 위기 시도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1,300원 레벨과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달러 수급 면에서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저희 펀더멘탈에 비해서 달러 수요 자체가 좀 뭔가 많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지 또 이제 서학개미로 대변되는 이제 개인 투자, 해외 투자를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달러 수요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많이 늘어났고 더구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연금 자체가 이제 해외 투자를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해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좀 달러 수요 자체가 이전보다 사실은 좀 많아진 부분, 뭐 이 부분도 사실은 국내 펀더멘탈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원달러 환율 1,300원 레벨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게 이제 13년 전에 이제 2009년 당시인데요. 네. 그 당시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뭐 해외
순자산 이러한 규모를 보게 되면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7천억 달러 정도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 18년에도 이제 마이너스였죠. 순부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자산 자체가 일단은 많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렇게 금리 인상 또는 이제 작은 경색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단기 외채의 어떤 상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줄어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300원 레벨대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지표들도 안 좋았고 또 이제 경상수지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적자였는데 지금은 뭐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흑자인 상황들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1,300원 레벨대 뭐 위기 신호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전과는 좀 차별을 둘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1,300원 레벨대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만약 그것은 또 다른 정말 뭐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어떤 신용에 대한 위기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이제 불거지는 그러한 신호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1,300원 이상에서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만약 포착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는 조금 경고가 울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원달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우리 주변에 뭐 홍콩 달러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보면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사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그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과 관련된 약간의 좀 위험 신호가 분명히 조금은 이제 켜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정도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달러원이 1,300원이면 과거 같은 위기인데 이번에는 달러 수요도 그렇고 외채도 그렇고 다소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준이 바로 위기로 인식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리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점핑해서 하나 좀 여쭐게요.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7월 13일 날 한은이 있는데요. 자, 외환당국이 개입을 꽤 많이 했는데도 1,300원이 열렸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뭐 외환시장을 공식적으로 컨트롤하지는 않죠. 최근에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자,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한미 간의 정책금리 뭐 역전 뭐 이것이 뭐 당장 역전이 됐다고 해서 자금들이 뭐 순유출 뭐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나가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한미 간의 정책금리 보조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물가 압력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전력 어저께죠. 이제 전력요금도 올리고 하는 상황들이었는데 6월달 뭐 다음 7월 초에 발표된 6월달 물가를 보게 되면 6%가 사실은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뭐 이미 추경호 장관께서 6, 7, 8월에 이제 6%대 물가를 얘기를 하신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물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대 심리 뭐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좀 진정시킬 수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은이 7월 달에는 좀 빅스텝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7월 달에 빅스텝을 한다면 일단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뭐 긍정적, 부정적 얘기 뭐 그냥 저도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한은의 어떤 스텝,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더구나 미국이 75bp의 어떤 자이언트 스텝을 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만약 25bp 인상을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뭐 말씀드린 뭐 한미 간의 정책 금리 역전 뭐 이러한 것들의 우려 자체를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한은이 50bp 인상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을 좀 진정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는 어렵고 뭐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리스크 어떤 불안감 이러한 것들을 진정시킨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좀 중립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전문위원님한테 좀 이렇게 집요하게 여쭸던 것은 사실 주식시장 코너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자, 오정태 이사님, 최근 단기간에 어쨌든 반등이 좀 빨라요. 이걸 갖고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출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락을 하다 보면 모든 기준들이 헛갈리고 애매해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이제 많이들 이제 참고를 하시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이제 용어를 쓰시는데 지금 최근의 반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안도랠리라는 말이 더 맞거든요.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암묵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적으로 위기가 세지다 보니까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위험 요인을 다 떠올려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다 이 손실에 대해서 극도로 회피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가 오면 시스템 리스크도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최근 시장에 너무나 빠르게 반영이 돼 있다가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랠리의 가장 큰 그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하락폭이 30%였으니까 뭐 거기서 5%는 되돌릴 수 있어. 이런 기술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락 각도가 최소한 시장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빠지는 각도가 굉장히 스티프한 곡선에서 최소 좀 완만한 정도의 상황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랠리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거나 강할 수 있는 확률이 이 랠리의 성격을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안도 랠리였다. 사실 네. 오늘도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결국에 좀 약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반기 시작에 대해서 저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 이익의 흐름을 디스카운트하는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시장의 리바운드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기존 기본 전제로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과 또 9월 달인가요? 각각 75bp, 50bp 인상이 이제 예상돼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적어도 이러한 인상 사이클의 중간점을 지난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면 그때 좀 시장이 안도 랠리를 좀 장기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IB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의 그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 1973년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8%대를 기록을 했었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제 워낙 고금리 시대라서 정책금리 수준은 11%대였습니다. 지금은 1.75%로 낮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1973년도에 한번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로 그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약 한 48% 정도 고점 대비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공통점, 첫째, 국제유가가 높았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중동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공통점이 우려대로 현실화된다고 하면 지금의 랠리는 어쩌면 베어마켓 랠리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의 폭이 깊이가 낮지만 좀 연장돼서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그 과정 자체가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재철 박사님이 73년의 데자뷰를 말씀하시면서 베어 마켓 랠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 자, 오정태 이사님은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지금의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주셨는데, 자, 박사님 전무님, 희망적인 섞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희망을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세 가지의 어떤 먹구름을 사실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계속 미국의 긴축 사이클 문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의 경기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였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일단은 중국, 뭐 앞서 이제 오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일단은 경기 부양에 좀 나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과거처럼 중국이 세계 경기의 어떤 구원자 역할을 하기는 사실은 중국도 그걸 원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소비 부양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이제 경기를 좀 일으키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죠. 네, 그러한 것들이 6월 달에 이제 지방 정부 특수채권 발행량을 이제 대규모로 누리면서 아마 그 영향이 한 7, 8월 아마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어떤 경착륙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 문제인데요. 사실은 물가 문제는 이제 미 연준이 사실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어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영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재해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여하튼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라는 쪽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 뭐 자동차 렌탈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 뭐 이제 항공료라든지 여름 특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것들이 안정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데 뭐 그러한 것들도 이제 여름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 이제 미 연준이 이제 아무래도 긴축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 상당히 이제 과열이 됐던 부분 자체가 이제 진정이 되고 주택 가격 자체도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시차는 좀 걸리긴 하겠지만 임대료 상승 이러한 쪽으로 둔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우리가 기대했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물가 정점이 3분기에 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 정도가 일단은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없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보면 그 우크라이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로 대변되는 이 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과연 이제 이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싸움이 되겠죠.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건지 뭐 G7 회담에서 유가 상한제 뭐 이러한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사실은 유가 안정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러시아가 뭐 그러한 움직임에 뭐 유럽으로 가는 그런 가스관 밸브를 일부 잠그는 이러한 조치를 좀 보이고 있어서 과연 겨울철에 우리가 그 이 에너지 대란이라는 부분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상당히 좋은 뭐 물가에도 그렇고 경기에도 긍정적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겨울철에 우리가 에너지 대란 거기에 따른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의 불안을 사실 맞이한다라고 하면 뭐 물가 불안을 넘어서 그때는 사실은 가장 저희가 회피하고 싶은 신용과 관련된 리스크들 자체가 상당히 불거질 수 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유럽도 뭐 이탈리아 문제가 아니라 회사채 스프레드 사실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연쇄적으로 일부 이제 이머징 국가에도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들 뭐 이러한 것들이 커질 수 있고 뭐 중국도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뭐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커다란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 좀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하반기에 아직 먹구름이 거친다라고 얘기 드리기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희망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롯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는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꽂혔던 단어가 딱 두 개입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위험을 좀 해지하는 수단 차원에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달러 문제도 미 연준의 금리 수준과 상당히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3분기에 피크를 친다고 하면 금리 자체도 3분기가 이제 피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달러 강세를 얘기하는 DXY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3분기가 피크가 되고 점차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면 달러 강세가 뭐 연말까지 아니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단기적인 그 투자 시계가 뭐 1년이라고 하면 1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의 그 상승을 본다고 하면 3분기가 아마도 고점이 되고 하반기가 되면 레벨 다운해서 저희들 전망으로는 뭐 4분기 평균이 1,200원 뭐대 뭐 1,220원, 3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 보세요? 국제유가 지금 뭐 유가에 투자해야 될까요? 달러 얘기부터 좀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지금 달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달러가 지난 한 10년 정도를 보면 미국이 통화량을 극단적으로 많이 풀고 그리고 10년 구간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구간이었으면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보면 그 통화의 가치가 비싸질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구간에 달러가 계속 강해졌단 말이죠. 이거는 그 기존 방식으로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달러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신경을 저는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해진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거꾸로 왔던 경제의 논리가 작동과 반대로 왔던 미국의 달러가 극단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달러가 약해지는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 근데 시장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해석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아마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하면서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근에 경기 침체와 많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과거 10년을 봤을 때 방향이 바뀌는 상황에 대한 그러한 상상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에 대한 그러한 가격 움직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주요 통화를 다루는 사람들은 기존보다 모든 통화 바스켓의 종류를 넓히고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수익률 때문에 오래 고생하실 텐데 내가 이거 한 번에 뒤집어야지. 올해 수익률 한 마이너스 계좌가 30-40% 되는데 어떤 종목 하나를 20%를 사서 2배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지금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못 하실 텐데 그 상황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통화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이제 주식이나 멀티 에셋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변화된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고 이걸 버틸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지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너무 강하게 메꾸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욕심이 들어간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많은 설명드리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욕심 부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변화된 부분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리기보다는 좀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보자라고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시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투자자의 영역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장기철 박사님, 지금 가져야 할 투자 마인드가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나온다 그래가지고 블룸버그 방송을 좀 봤습니다. 뭐 네. 재밌는 얘기 없을까 그랬더니 그 비디오 클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락장에서는 비겁한 사람이 히어로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지금과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주가의 어떤 방향이 위보다는 아래에 있을 때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그 포지션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주식시장을 좀 기대한다고 그러면 배당이 좀 되는 안전한 그런 ROE가 높거나 이런 쪽에 투자를 가지고 계시면 그거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꾸 손돌림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가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버티는 전략 그리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위원님께도 들어볼게요. 예, 뭐 저도 비슷한 점일 것 같고요. 결국 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저희가 뭐 많이 빠졌다, 뭐 이것으로 사실은 좀 뭐 주식시장 자체가 반등하는 심의 찾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주변의 모든 리스크 자체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영역에서 풀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먼저 좀 해소가 되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아져야 오히려 좀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선순환 뭐 이러한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당분간 좀 인내하는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정태 이사님, 네. 약간 돌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자, 신규 투자자 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올해 많은 계좌들이 소위 녹아내렸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잘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들, 신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20, 30대 분들은 과거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그냥 힘드시고 40대 이상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를 이렇게 보면 한 90년대, 80년대에 본인의 경험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생각들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세상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의 시스템을 해킹을 한다라는 얘기가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간 발전된 IT의 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의 언어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패권이 두 개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지난 50년 동안 만들어온 세계의 기술과 경제의 발전 위에서 그 위에 다시 그 두 개가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상은 일정 부분 반보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구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진보를 할 거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러한 데이터 경제라는 부분과 과거에 우리가 올드 이코노미라고 흔히 얘기하던 그 부분은 경쟁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 뭔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보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좋아지는 걸 찾으려고 하면 세상이 안 좋아져야 그 기업이 좋은데라고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이익의 기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조합해서 빠르지 않고 천천히 매달 10분의 1 혹은 20분의 1씩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TV가 준비한 특집 대담 수축 경제 시대의 투자 전략. 오늘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그리고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마지막으로 오종태 타이거자산운용 이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